세상 가장 핫한 정치 쇼미더 정치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전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 전 최고 일단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예, 어제 개표하면서 저희랑 전화 통화했었는데 네. 약간 감정이 좀 북받친 것 같던데. 예. 사실 뭐 오랜만에 승리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요. 저도 이기는 선거들에 참여해봤지만은 그때는 계급장이 소위쯤 됐던 것 같은데 예. 이번엔 그래도 사단장 정도 역할을 한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선거였습니다. 예, 조상호 네. 전 상근 부대변인 제가 들어올 때 조금 놀렸습니다만 반대로 오랜만에 패배예요. 예, 아주 오랜만에 패배한 거. 예, 정말 이제 국민의힘이 대한정당으로서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점에 비춰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 정도로까지 차가 벌어질지는 좀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와 유사한 방향으로 나왔다고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부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기존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더 많은 표차로 벌어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더 우려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60대 이상 고연령층은 국민의힘, 네. 2050 젊은 층은 민주당, 네. 뭐 이런 공식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미래는 민주당이 있다. 네네. 20대가 되면 앞으로 50년을 더 투표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선거 20대가 다 돌아섰단 말이에요. 예, 20대가 돌아섰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예. 보통 우리는 보면 지지층이 이렇게 어떤 스윙보트로 표심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나타난 선거 결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면 20대 표심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게 일각에서는 오만과 독선에 따른 결과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20대에게 이건 부동산 정책에서 심리적으로 절망감을 안겨준 그런 어떤 무능과 그다음에 또 우리 안에 있는 혹시 모를 그 위선들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거나 미리 차단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서 20대들이 다시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과연 너희들이 상대당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과연 그 지적할 자격이 있느냐. 예. 네, 그런 부분들을 느끼는 결과라서 어떻게든 이런 부분에서 20대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전 최고 반대로 20대 특히 20대 남성의 득표율을 보면 60대 이상 고연령층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표를 몰아줬어요. 네. 이거는 그동안 하태경, 이준석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었는데 그런 효과가 조금 나타났다 이렇게 보세요? 그 젊은 세대한테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을 많이 들였다 이전에 애초에 관심을 가지는 게 하태경, 이준석이 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선거 영역이 있어가지고 젠더 문제라는 거는 거의 불가촉의 영역으로 여겨졌었어요. 예. 왜냐하면 지난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여성은 실제로 약자였고 소수자였던 적도 있고 그리고 사회의 유리장벽에 갇혀있던 적도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50대 60상 주류 정치인들의 인식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20대 30대에 해당한 유권자들은 사실 그런 차별이나 아니면 이런 그것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으로서 혜택을 그렇죠. 넌 남자니까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못 느껴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분기점이 이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이제 있었는데 그게 사실 분기점이 될 수가 있었던 게 제가 85년생이거든요. 예. 근데 82년생 김지영에 있던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저한테도 해당이 안 되는 또는 저도 동생이 있지만 그 여동생한테도 해당이 안 되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후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옛날에 50대 60대 생각하는 것처럼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넌 여자라서 공부하면 안 돼. 아니면 밥을 먹는데 너는 여자니까 이 반찬 먹으면 안 돼. 이런 걸 겪어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그건 거의 없다 보거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젠더 문제를 불가촉의 영역으로 놓고 또 때로는 성역화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20대에서 좀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이걸 정치권이 포착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부터 그냥 방송 켜놓고 그냥 배경음악처럼 듣고 있었거든요. 20대 지지율이 이번에 국민의힘이 약진한 이유가 뭐냐 분석하는데 그 종편 패널 아저씨도 나와가지고 다 이상한 소리예요 보면은. 예, 하나만 한 소리도 많이 하시죠. 부동산 때문에 실망했다. 아니 20대 초반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습니까? 젠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이들의 울분을 풀어낼 수 있다 생각하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젠더 문제에 대해서 불가촉 부분이 있다. 성역이다. 민주당 일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다음 대선도 어려워질 텐데?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민주당과 어떻게 보면 진보라는 그 정치 진영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역을 인정하지 않는 거를 원래 원칙으로 삼아왔어요. 예. 그런데 특히 또 이른바 페미니즘도 그런 항상 남성 중심으로 성역화된 영역에 도전해온 어떤 정신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페미니즘에서 일부 이제 극단적인 움직임들을 보면 그냥 페미니즘에서의 여성 우선 그날 성역화하는 측면이 있다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그 당이 어느 한쪽으로 쏠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영역에서건 성역이 존재하지 않는 누구에게도 평등하고 누구에게도 공정하게 다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자유롭게 성적 영역과 관계없이 비판하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민주당도 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동산 이야기 하셨으니까 20, 30대 젊은 층이 부동산 때문에 돌아선 경우 그 케이스는 뭐 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이런 것보다는 네. 지금 민주당 정책이 진입 장벽을 막아버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서울에 15억 이상은 대출 10원도 안 나오게 이렇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기득권들은 이미 부자가 됐고 네.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거 아니냐. 그런 불만이에요. 그 부분도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적 절망감을 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들이 20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하기는 실제로 어려운 나이잖아요. 예. 근데 과연 우리에게 그런 미래가 있는가? 지금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우리가 그 나이가 됐을 때 과연 누릴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절망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걸로 저는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진입 장벽들을 더 해소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나치게 지금 부동산 특히 주택의 경우엔 의식주의 하나로서 필수적인 어떻게 보면 자산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가격들이 지나치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손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적절하게 가격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기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출 기타 진입 장벽들을 낮춰나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지금까지의 복지 논쟁이나 이런 것에 비해 가지고 원래 그 부동산 논쟁은 정당이 잘 끼어들지 않는 영역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안에 보면은 이해 당사자가 여럿이거든요. 예. 집주인도 있고 세입자도 있고 뭐 있는데 그래서 보통 집주인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하면은 세입자가 좀 표를 안 줄 테고 또 반대로 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펴면 집주인들이 표를 안 줄 테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게 낫다가 이제 정치권의 룰이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한 특히 의식주 중에 주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은 이렇게 된 거예요. 보니까 아까 진행자도 말씀하셨듯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못 사게 해서 짜증났고 예. 세입자는 월세 전세가 올라가가지고 짜증났고 그다음에 집주인들은 공시지가랑 세금이 올라가서 짜증났고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주에 대해 가지고 거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주체가 짜증이 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정책 때문이 아니라 그 의식주 중에 주에 대한 정부 여당의 총체적 실패를 이번에 좀 심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대선이 이제 11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오늘부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민주당이 180석 석권하고 나서 이해찬 대표가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열린 우리당을 생각하자 뭐 이런 거였습니다. 오만하거나 자만하지 말자. 그 국민의힘도 아마 그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해서 과연 표를 얻었는가. 자칫 또 자만하거나 오만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자성의 목소리도 또 나오는 것 같던데요. 당 안에서. 실제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의 데자뷰가 되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원래 이제 여론조사 격차가 10% 15% 이렇게 난다고 보도가 나왔을 때도 그 이것이 2006년도에 강금실 대 오세훈 선거의 재판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한명숙 대 오세훈 선거의 재판이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여권이 겪는 지형 변화도 큽니다. 그때 2006년의 선거를 보면은 강금실이라는 상당히 인기 있고 또 전도 유망한 정치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61대 27로 이겼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집권 4년 차에 부동산 정책 실패로 욕먹고 있던 열린우리당은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당이 깨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1년 뒤에 대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정동영 후보가 나와서 또 지거든요. 대선에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전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던 것이고 저는 이번에 여권이 그 실패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좀 예의주시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20대 지지율이 거의 뭐 20대 남자에 있어가지고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까지 돌아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이걸 잘 분석한다면은 대선에서
새로운 모습이 나올 것이고 안 그러면은 저는 열린우리당 사태를 재현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방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당 지도가 총사퇴했고, 뭐,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고요. 네. 네. 근데 도종환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았는데, 네. 친문 중진으로 개파를 따지면 불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 당의 헤게모니를 잡았던 사람들이, 네. 어쨌든, 최고 지도자 쪽에 있어가지고 선거를 치러서 졌다. 네. 근데 다시 비대위원장을 친문 중진이 앉는다. 이거는 이게 좀 갸우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네. 있겠지만 현재 지금 이 도종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주 임시적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4월 16일이죠. 4월 16일 날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맡게 되는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대위 체제가 그렇게 오래 갈 게 아니고, 그다음에 실제로 비대위원들은 다 초선 중심으로 짰거든요, 진용을.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해 보시면 이게 뭐 어떤 특정 계파를 배려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안정적으로 그 다산의 경험을 갖고 있는 의원에게 짧은 한 일주일여 기간 동안 비대위원장 자리를 맡긴 것이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이 친이계 친박계 싸우다가 혹은 친박이니 반박이니 뭐 비박이니 이렇게 하다가 망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민주당도 개파 싸움만큼은 안 된다. 네. 그걸 한번 생각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당대표 선거도 뭐 상징적인 수준으로는 보이지만 어쨌든 5월 9일에서 5월 2일로 일주일을 당겼거든요. 그래서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빨리 당대표를 선출하고 비대위 체제가 아닌 정상적인 체제로 당이 모든 걸 잊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국민들께 실망감을 보였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극복해 나가고 그래서 대선을 준비하자. 그런 의미로 지금 이런 그 향후 일정을 잡은 겁니다. 정확히 10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예. 2011년 10월 26일 날 그 오세훈 시장의 사태로 벌어진 보궐선거에서 그 당시에 나경원 후보가 패합니다. 그 뒤에 끌려 나가지 않으려는 홍준표 대표와 끌어내리려는 그 일전이 있었고요. 그 과정을 겪고 나가지고 당원 당규를 사실상 거의 뒤집어가면서까지 등장시킨 인물이 그 당시에 차기 유력주자였던 박근혜였습니다. 예.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총선을 치르고 바로 대권 주자가 되는 것. 언뜻 생각하면은 정당 민주주의 역행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의 민주당이 처한 상황이라고 하면 전당대회를 일주일 땡기고 정도는 그렇게 저는 절박함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선 주자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민주당에. 지지율 높게 나오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있는데 저는요. 지금 현재 권력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 때는 미래 권력이 빠르게 전면에 부상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건 입증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전당대회 일주일 땡긴다 해가지고 그 관심이 모아질까. 비상한 상황엔 비상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게 원래 해법입니다. 이 지사가 당내 비주류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출연시키는데도 친이계가 그때 의석을 다수 갖고 있었는데 반대 많이 했거든요.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더 드릴까요? 그때 딱 마무리해 주세요. 예. 그때 딱 그 회의 자리에서 모 인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죽을래? 예. 그 말 한마디에 정리되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탄생하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 박근혜가 탄생하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뭐 오히려 거꾸로 역행해가지고 대선 후보 선출 늦추자? 저는 대선 후보 설 때까지 당이 정상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예, 말씀드릴게요. 예. 뭐 충고 되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 지금 그 당대표 선거를 일주일 당긴 게 의미가 아니라 이 선거 끝나고 채 한 달이 가기 전에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서 리더십을 바꿔내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선 후보 선출 연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예. 일정대로 그대로 갈 거고 가급적이면 그것도 당겨서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고견을 받아서 저도 당이 잘 전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직을 내려놨는데 사실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의 승리가 아니고 김종인의 승리였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가 어떤 경우에는 이기고 나서도 얻는 게 별로 없는 경우가 있고요. 이기고 나서 얻는 게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득표율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희 당이 얻어낸 게 있다면은 결국에는 우리도 중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예. 자신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해 가지고 선거 중간 과정에서 불만을 가진 좀 오래되신 당의 중진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이분들의 반발을 무력화시키고 이제 선거를 이겨냈기 때문에
선거의 주도권을 좀 더 젊은 세대가 가져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중진들이나 이런 분들에 의존하지 않고도 선거를 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늘어난 것이 있고요. 저는 이게 대선까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선까지. 김종인 위원장의 앞으로 역할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어제 그 개표하기 전에 만나 뵙고 왔거든요. 쉰다 쉬신답니다. 뭐 당분간은 쉬겠지만은. 그런데 잘 보시면 예전에 중앙일보 인터뷰인가요? 한 1, 2주 전에 했던 인터뷰에 보면은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나는 4월 8일 날 무조건 떠난다. 그 약속 지켰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내가 윤석열한테 먼저 연락한 일은 없다. 이걸 종합하면은 나는 밖에서 쉬고 있을 테니까 대권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먼저 연락해라 이거거든요. 누가 가장 먼저 전화한지 한번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내대표 체제로 계속 가는 겁니까? 예, 주호영 대표가 어쨌든 5월 말까지 권한 대행 체제로 가고요. 예. 적절한 시기에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전당대회에서, 예. 저희도 그 아까 제가 조상호 부대변인한테 했던 말처럼 똑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당 대표 뽑자마자 또 대선 주자 뽑아야 되면은 예. 이게 사실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선 후보 선출 일정이라든지 당 대표 선출 방식이나 일정을 좀 고민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9월이고 네. 국민의힘은 12월로 예정돼 있죠. 저희는 최대한 늦추는 게 원래 저희 당의 그 방법론인데 예. 거기다 이번에는 저희가 또 윤석열 총장이나 안철수 대표의 거취에 따라 가지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처럼 또 뭐 단일 후보를 내는 과정, 이 단일화든지 합당이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유동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복당은 어떻게 돼요? 오늘자로 홍준표 대표께서 입장 내신 걸 보면은 김종인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참 솔직해서 참 좋고요.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당내에서도 지난 선거 과정에서 홍 대표가 뭐 다소 좀 오해 살 만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또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뭐 당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모여야 되는 것이니까요. 차차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예. 안철수 대표의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 서울시 공동운영 이야기를 벌써 해버려가지고 과연 근데 권력을 나눌 수가 있겠느냐 이런 회의감도 좀 들긴 하는데. 저는 뭐 안철수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동운영이라는 건 사실상 선언적 의미고 저는 안 대표께서도 오 시장의 뜻에 상당히 좀 동의를 많이 해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 서울시장이 1년 임기인데 소위 말하는 공동정부라는 것이 자리를 나누는 형태가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은 시민들이 저러려고 이제 단일화했나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안 대표께서 그 선거 과정에 열심히 참여하신 그것에 대한 기여도는 다르게 평가받을 기회가 충분히 많다. 다가오는 전당대도 있고 대선도 있고 여러 기회에서 야권의 인사 중에 하나로서 충분히 보상받고 평가받으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이 또 회복을 했더라고요. 네네. 이번 선거 보면 대통령 지지율보다 덜 나왔습니다. 네네. 그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또 후보들 간의 지지율 괴리 이건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대통령 지지율과 상관없이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어찌됐든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대선 후보 중심으로 뭐 비대위 체제를 가는 것도 뭐 제안해 주셨는데 현재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지금 지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그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하기에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그렇게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결국에는 당대표를 빨리 선출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그다음에 그 대선 후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대선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나왔던 그 보궐선거에서의 어떤 민심을 잘 받들어가지고 그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 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거 특히 뭐 이준석 의원도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당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게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오히려 이게 왜 잘못이냐라고 오히려 따지고 물었던 그런 약간 잘못된 태도, 오만한 태도 그런 부분이 오만이라면 그런 부분이 빨리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조상호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하영 한겨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한 총평부터 들어보죠. 일단은 이택수 대표님 이번에도 여론조사가 정확하게 들이맞았다. 네, 뭐 저희 조사 업계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번 선거는 그 역대 대통령의 임기 중반 후반에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역시 여당의 무덤이다 이런 속설이 다시 한번 입증된 선거였는데요. 애초에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선거였었는데 일단 시작 출발점부터 민주당은 좀 불리했죠.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그 전 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아무튼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당내에서 여러 캠페인 과정에서 캠페인 전략도 좀 미숙했던 측면이 있고 또 여러 악재들이 돌발 악재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언론에 좀 왜곡된 보도라든지 포탈에 왜곡된 편집 뭐 이런 부분들 주장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뉴스의 소스가 되는 그런 악재 보도의 기사 소재들이 민주당 내에서 혹은 청와대 내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요. 또 단일화 과정이 야당에 비해서 여당 쪽은 시너지가 별로 없었고 또 열린민주당, 정의당 뭐 이런 쪽과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1대1 대결 구도였기 때문에 민주당은 매우 어려운 그런 선거를 치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대표가 처음부터 어려운 선거였다고 했습니다만 LH 사건 터지기 전에 여론조사 지지를 살펴보면 박영선, 오세훈, 박영선, 나경원 1대1 가상 대결 했을 때는 박영선이 다 앞섰거든요. 네. 근데 이제 LH 사건 터지고 나서 확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여러 악재들이 좀 쌓여 있다가 그게 어떻게 보면 스모킹건 역할을 한 거죠. 좀 그 약간 울분에 차 있는 임계치에 다다라 있던 유권자들을 LH 사건들이 폭발시킨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여론조사 공표를 할 수 없는 깜깜이 기간이었는데 깜깜이 기간에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뭐 그게 정답인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정보는 뭐 기자들도 알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나온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큰 차이로 민주당이 대패했다. 4연승 했었거든요. 큰 선거에. 뭐 실제로 그 이슈 인물 구도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하죠. 이번만큼은 심판론이라는 구도가 작용한 선거였다. 뭐 기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택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측면을 좀 보자면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가 그 서울시나 부산에 있는 그 자치단체의 그 민주당 여당의 그 당선자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 조직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참패를 당할까라는 의문 부호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끝까지 이 조직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의외로 더 생각보다 더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 한 걸 보면 출구조사죠. 출구조사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에서만 민주당이 약간 앞서고 전 연령이 참패했거든요, 거의.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이제 11개월 앞으로 남은 대선도 좀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죠. 그 당대표를 뽑는 선거하고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를 좀 일정을 당기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 쇄신의 정도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쇄신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뭐 조직이라든가 전략의 쇄신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런 인적 쇄신이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이번 선거가 대선과 이어지는 선거다 이런 분석도 있고 네. 1년짜리 재보궐이랑 대선이랑 뭔 관계냐. 네. 새롭게 출발하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선은 전혀 다른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예.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달 전의 여론과 지금은 또 꽤 많은 온도차가 있긴 합니다. 한 달 사이에 민심의 쓰나미가 확 불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까지는 수개월이 남았습니다. 1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은 뭐 과거 5년 전, 10년 전 선거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워낙 정보량도 많고 급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1년이 과거 5년, 10년 전에 비하면 뭐 한 2, 3년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여론이 빨리 변하고 있는데요. 일단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이 구도의 문제 때문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진통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보수 진영은 이른바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국민의힘으로 들어갈지 말지
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고요. 또 아까 앞서 코너에서 홍준표 전 대표 얘기 나왔습니다만 역시 당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또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여러 잠룡들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나중에 합당할지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지사는 이제 비문 진영에서는 이제 상수로 자리를 잡았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친문 진영의 후보가 이번 선거 패배로 인해서 이낙연 대표가 이제 당분간 좀 어려운 과정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가 이후에 이제 사임을 하면 대권 주자로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제3의 후보를 찾을지 이런 구도의 문제가 조금 혼선이 있고 잡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선거하고 연장선상에 있다. 이거는 조금 연결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차기 대권 얘기해 주셨으니까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MBS가 18세 이상 시민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24%, 이낙연은 10%였고 윤석열 18% 이렇게 됐는데 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7% 정도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그대로 유지해서 이재명이 다시 1위를 탈환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 이번 선거 이후에 누가 가장 이득을 받느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총장 같은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 여론의 지지 기반이 어떠냐에 따라서 본인의 지금까지의 지지 이세를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보기에는 일단 지금 현재 야권을 지지하는 여론에서는 국민의힘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가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 플러스 보궐선거 동안은 윤석열 총장이 언론의 중심에 못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빠진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가 24%, 이낙연 전 대표가 10%. 근데 이번 선거 패배의 책임은 이낙연 전 대표한테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로 쏠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 쪽으로 일부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요.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 계열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반에 박근혜 당시 대표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국정운행 평가 긍정 비율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5년 단임제 하에서는 이 지지율이 계단형으로 하락한다는 그런 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이번 선거 이후에 보다 더 조명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이제 친문 진영에서 어떤 후보가 될지는 지금 선거 직후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거론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코로나가 좀 다시 잠잠해지고 백신도 많이 보급이 되고 이런 상황이 좀 되고 경제도 회복이 되면 또 부동산 문제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그때서는 다시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은 잠시 비대위 체제를 거치면서 전당대회에서 약간의 이제 질서를 다시 잡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즈음 돼서 새로운 원내대표 체제 하에서 또 새로운 대표 체제 하에서 이제 친문 후보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세균 총리가 4일 표명했다는 기사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대권 선언을 할 것 같은데 지지 기반 지역 기반은 이낙연 의원이랑 겹치잖아요. 네. 만일 이낙연 의원이 선거 패배 책임을 느끼고 이 지지가 빠진다면 또 정세균 총리한테 갈 수도 있는 문제고 그건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죠. 큰 선거 4번 연속 패에다가 정권 교체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대승으로 인해서. 근데 문제는 아직도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주자 가운데는 의미 있는 차기 지지율이 나오는 사람이 없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무소속인 것이고 유승민, 원희룡 두 자릿수는 당연히 안 되고 한 자릿수인데도 5% 이상 안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 대권 주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선거가 11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은 이번 선거가 내년 대선에 있어서 국민의힘에 시사하는 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오세훈 이제 시장이죠. 그 오세훈 시장이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지지율을 보면은요 한 자릿수였습니다. 한 자릿수였고 실제로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본인도 그거를 알았는지 그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조건부로 출발을 한다든지 이런 태도를 취하기도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지지율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후보들한테는 스스로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안철수 대표나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처럼 본인들이 이 조직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면 본인들도 내년에 승부를 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벌써부터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그렇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도 오세훈 시장이죠 이제. 오세훈 시장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제 이번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에 대선 여론조사에서 빠져있는 조사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도 차기 주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넣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아마 시장에 이제 당선된 다음에 여론조사를 아직까지는 이제 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하게 되면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 다음으로 지지율이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안철수 후보도 사실은 이번 단일화에서 떨어지게 되면 미래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더 많았지만 적극적인 캠페인을 같이 해줌으로써 지금 같이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안철수 두 분은 지지율이 조금 같이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나머지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또 당 바깥에 있는 김태호 의원, 윤상현 의원, 권성동 의원은 이제 얼마 전에 입당을 했죠. 그래서 당 바깥에 있는 분들이 이제 당 안으로 들어오고 안철수 대표도 이제 합당 과정을 어떻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 유력 주자들이 있긴 있습니다. 지지율이 낮긴 합니다만 아까 하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이제 경선 과정,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남은 12개월 동안 각계적으로 이제 여러 전략들을 펼치면서 지지율 제고를 위한 몸부림을 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 기자님. 네. 안철수 전 대표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인 스스로는 대권 주자로서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요. 하지만 글쎄요. 이제 어쨌거나 지금 야권의 그 대통합 논의가 진행이 될 때 본인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여전히 그 김종인 위원장 이제 당 밖으로 나간 김종인 위원장이 변수도 있을 거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변수도 있을 거고요. 이전 그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될 때의 영향력은처럼은 본인의 입지가 가 있지 않지는 않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보는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MBS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도 조사를 했는데 소폭 상승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블랙아웃 기간에 저희가 이제 일간으로 리얼미터도 매일 조사를 하는데 사실 선거 전날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YTN 이제 TV를 통해서 발표를 할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 전날 각 진영이 이제 결집을 하면서 소폭 상승했는데 아마 이제 조사 1위 선거 아마 직전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소폭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선거 이후에는 또 당연히 선거 패배했기 때문에 단기간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콘크리트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30%대로 지금 내려앉았고요. 40%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내야겠죠. 사실 내년 대선에 관련돼서 벌써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당에 있어서의 가장 큰 관건은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전략으로 임할 거로 보입니다. 예. 자, 우리가 선거 얘기 또 차기 얘기까지 했는데 서울시장 선거 이제 개표 결과를 보면 군소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허경영 후보가 의미 있는 득표를 했다. 1% 넘게 얻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또 허경영 후보 유세장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특히 젊은이들.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요. 이 공약들을 뜯어보면은
포퓰리즘이라고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포퓰리즘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공약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애수당이라든가 뭐 등등 그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그 돈을 지급한다든지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뭐 아예 받지 않는다든지 그런데 허경영이라는 상징으로 본인들의 투표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투표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민심이 작동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일부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극우 포퓰리즘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도 일부 언론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5만 명이라는 수는 적지 않은 수라고 그럼요. 판단합니다. 예. 이때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1대1 구도로 치러지다 보니까 이제 소수 정당에서는 거의 뭐 유력 주자들이 출마를 안 했고 정의당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인지도 있는 후보가 사실 허경영 후보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 총선에서도 국가혁명당에서 이제 많은 그 출마 희망자들을 모아서 각 지역구당 예비 후보를 상당히 많이 등록을 했었는데 아마 이제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호감을 여전히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이 정도의 득표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른 군소정당 후보들도 사실 의미 있게 얻은 표는 지금 없는 것 같아 보여서 그렇죠. 예, 다 1, 2번으로 몰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고 부산 선거 잠깐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산은 서울보다 더 벌어질 거다. 이거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같은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민주당이 부산에 또 PK에 굉장한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20%대에 있던 득표율을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40% 중반까지 끌어올렸단 말이죠. 그렇게 했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한테 있겠다. 혹은 민주당 관계자한테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가 꽤 늦게까지 선거 이제 거의 운동이 들어가는 무렵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부산 선거가 사실 전국적으로 관심 바깥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춘 후보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울과 부산이 선거가 이제 동조화되면서 두 후보가 지지율이 거의 같이 움직였어요. 오세훈 후보가 올라가면 박형준 후보 같이 올라가고 박영선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좀 고전을 하면 김영춘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런 서울, 부산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광역단체장 선거 중에 가장 큰 1, 2위 시의 선거이다 보니까 거의 전국 선거처럼 이제 됐고요.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김영춘 후보가 이 전국 선거에서 외롭게 좀 싸우다가 결국 시간과 공간적 그런 여유가 좀 없지 않았나. 그래서 김영춘 후보 입장에서 매우 아쉬운 그런 선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하 기자님. 실제로 그 민주당에서는 부산에 공을 많이 들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항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정책으로 승부 보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많이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판단은 좀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영춘 후보가 받은 그 지지율이, 아니 그러니까 득표율이 과연 적은 것인가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토대가 된다면 다음 선거에는 민주당으로서는 그것부터 출발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성찰이나 뭐 쇄신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한겨레 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Please, Myanmar, we need your urgent international help right now. Oh,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to place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는 방송 프로그램 최초로 미얀마 민주주의의 지지와 연대를 선언하고 매일 이 시간 우리들의 연대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한국 미얀마 연대 협력 긴급 회의를 주최한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의 장신기 박사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한국 미얀마 연대 협력 긴급 회의가 내일 2시에 연대 김대중 도서관 컨벤션 홀에서 열리는데 어떤 행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그런 이제 행사 이제 주제로 저희가 이제 개최를 하게 되고요.
우선은 이제 일부는 저희가 이제 현재 어떤 미얀마 상황에 대한 어떤 이제 진단과 향후 어떤 이제 전망,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 미얀마 활동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 이런 국제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뜻을 담는 그런 이제 주제로 그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요. 예. 2부 행사는 그 이제 위로와 어떤 이제 격려의 어떤 그 음악회를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지금 한국에 그 미얀마 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히 이제 오래전부터 미얀마 문제 군부 독재 반대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의 석방을 이제 이렇게 연금해제를 이렇게 주장했던 활동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그 같이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그분들에게 어떤 이제 위로와 어떤 이제 격려와 연대의 정신을 저희가 좀 함께 나누는 그런 음악회를 2부 행사로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세계에서 민주주의로 투쟁했던 위인들 언급하면 뭐 넬슨 만델라, 아웅산 수지,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더더욱 미얀마의 민주화를 이 김대중 도서관에서 더 바랄 것 같긴 해요. 네네. 저희도 사실 그런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이제 활동과 그런 이제 뭐 역사적 활동에 대한 유지 이런 것들을 저희도 이제 중시했기 때문에 이 행사를 이제 그 기획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예. 김 전 대통령과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주고받은 서신도 공개됐던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발굴을 해서 이제 공개를 한 건데요.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미얀마의 이제 그 군부독재 반대하고 이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활동을 예. 1994년부터 이제 시작하셨고 그때 어떤 이제 미얀마 민주화 문제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공론화, 예. 지원 활동을 위한 이런 활동의 본격화의 어떤 계기가 되는 또 중요한 어떤 이제 모멘텀을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시 이제 아태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하셨던 거였고요. 예. 거기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이제 아시아 민주주의를 위한 어떤 이제 그 당시 이제 조직체를 만드셨는데 거기에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이제 참여를 요청을 하는 편지입니다. 편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신이 거의 한 달 한좀 뒤에 이제 오게 됐는데 왜냐면 이제 연금 중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아웅산 수치 여사가 굉장히 좀 비밀리에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제 회신이 오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또 이제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 전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제 어떤 소통을 했거나 이런 이제 그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아마 이때가 처음이었을 것 같은데 예. 아웅산 수치 여사가 굉장히 김대중 대통령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지하는 이런 내용들이 편지에 담겨 있어요. 예. 그래서 한국의 미얀마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주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약간 자문을 구하듯이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좀 편지 내용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좀 이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던 그런 뭐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그 긴급회의 혹은 세미나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지금 사실 뭐 코로나19 뭐 최근에 뭐 상황이 안 좋은 거 뭐 그것도 있지만 이제 현재 저희가 이제 학교 연세계 부속기관으로서 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좀 엄격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한 연세대학교 김대중 성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시청을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연세대 장신기 박사였습니다. I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언박싱 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 만납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주시죠. 예, 유행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정확히 700명이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32명이 늘어나면서 석 달여 만에 700이라는 숫자를 보게 됐는데요.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던 올해인 1월 869명의 확진자를 기록한 이후 91일 만에 최다 확진 숫자입니다. 증가세가 좀 갑작스럽다 보니까 좀 무섭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최근에 한 달 이상 한 300~400명대에 머물면서 정체기에 접어들었다가 불과 일주일 만에 500명대, 600명대를 거쳐서 700명 선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방역지표 곳곳에서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환자가
지난해 12월 초 이후에 계속 20%대를 나타내고 있고 또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전 권역에서 1을 넘은 상태입니다. 또 지역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감염자들이 상당한 데다가 온갖 일상적 공간을 고리로 해서 연쇄적인 전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산세를 차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양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금의 확진자 증가 추세가 3차 대유행의 정점기 직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없으면은 더 큰 규모의 4차 유행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566명 꼴인데 이게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핵심 지표로 봤을 때 2.5단계 수준을 웃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일 결정이 나는데요. 물론 내일 확진자 상황도 좀 봐야 하고 현재로서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일단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 가능성도 이번에 상당히 좀 커진 것 같고 또 아니면 그에 버금가는 방역 조치 강화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좀 목소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역 당국의 고민이 좀 깊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그 발언을 보면은 단계 격상을 암시한다기보다는 특정 업소나 업종을 대상으로 좀 한정해서 핀셋 방역 조치가 추가될 가능성이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인데요. 권 장관은 이 일부 업소나 업종에서 방역 수칙을 안 지켜서 확진자가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한 곳에 특화해서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권 장관의 발언을 좀 더 들어보면은 거리두기 조정에서 가장 어려운 게 국민들의 피로도가 누적된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가장 쉬운 건 단계를 올리는 건데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주지 않는 선의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 방안에 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또 자영업자들 피로감이 극심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다시 격상을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방역 당국의 통제 잘 따라주던 민심이 또 어떻게 될지 또 이렇게 되면 또 자영업자들만 볼모 삼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왜 종교시설은 그러면 셧아웃 시키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역과 이 민생을 동시에 챙겨야 되는 정부가 참 고민스러운 상황이 좀 놓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야기 해보죠. 오세훈 시장이 오늘 취임 후 바로 출근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10년 만에 서울시장직에 복귀한 오세훈 신임 시장이 오늘 오전 현충원 참배 일정을 시작으로 시청과 시의회를 오가면서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 선충원 참배 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민 여러분들을 잘 보듬고 챙기는 시장이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고요. 또 이어 서울시청으로 이동해서 환영 인사를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화상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화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정말로 유능함과 능숙함을 보여서 다르구나, 일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내년 정권 교체에 초석을 놓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첫 예방 일정으로는 시청사 건너편에 있는 서울시 의회를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김인호 서울시 의회 의장을 만나서 각별히 도와달라고 고개 숙여 인사를 하면서 시의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예. 자, 시의회 대부분이 민주당 시의원들이기 때문에 90% 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아마 오세훈 시장도 그거를 우려해서 방문한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원 109명 중에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요. 그러니까 이들의 협조가 없으면은 제대로 일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오 시장은 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하고 만나서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은 어떤 일도 원활하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털어놓으면서 철학을 달리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생기겠지만 그럴 때마다 시민의 어떤 편익이나 행복을 기준으로 해서 소통이 되고 풀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당부를 전했는데요. 이 김기덕 시의회 부의장을 찾아가서도 예산을 안 주면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냐, 잘 부탁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고, 오후에는 이 성동구청 내 이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찾아서 현장 둘러보는 일정을 가졌는데 여기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시의회 의장단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해줬다면서 의장단을 방문하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놓였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의회 민주당이 오늘 오 시장 취임에 맞춰 성명을 내고
시민의 엄중한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존중한다면서 오 시장의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요. 시의회 민주당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으면서도 정쟁적인 대립관계는 지양하고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이를 제대로 못하게 발목 잡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메시지로 해석이 되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 시의회가 오는 19일 날 본회의에 이 오세훈 시장의 후보 시절 나왔던 내곡동 땅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상정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오 시장과 시의회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공약으로 여러 가지를 내놨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여대 야소 의회이기 때문에 오 시장이 협조를 받지 않고서는 본인이 공약한 약속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계속 언급했습니다만 오늘 정부에서 나온 메시지는 지자체 단독으로 안 된다. 무슨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정부와 또 의회와 협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 뭐 이런 것들은 박영선 후보의 정책이긴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러면? 일단은 뭐 오세훈 시장이 이제 후보 시절에 TV 토론에서 이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을 두고 반대하지는 않는다라는 예. 뜻을 밝힌 바 있어서 도입이 되기는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문제가 예산입니다. 예. 초중고 무상급식도 이제 이 서울시와 각 자치구 또 시교육청이 예산을 나눠서 분담을 하고 있는데 이 유치원 무상급식에서 과연 또 몇 대 몇으로 분담하느냐 이게 줄다리기가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오늘 간부급 직원들하고 상견례 자리에서는 임기 내에도 급격한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시사하면서 그 이전에 박원순 시장의 어떤 정책을 쉽게 전환하거나 뭐 취소하고 없던 걸로 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뭐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전면 중단을 오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사업 중단이 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시민들의 의견을 또 다시 수렴하고 이런 등의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도 상당한 반발이나 진통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쭙죠. 재보선 참패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좀 전 말씀하신 것처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단 기존의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라는 방침은 오늘 밝히긴 했는데요. 일단 다만 이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는 방안 등 정책적인 미세 조정은 불가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 실수요자 중심의 이 LTV, DTI 이런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여야가 이미 형성했기 때문인데요. 예. 관계부처가 이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세금 부담이 급등하지 않도록 하는 미세 조정, 또 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청년층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뭐 임대차 3법 보완 등의 어떤 대책이 마련될지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가지만 미세한 부분에서는 조금 바꾸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뭐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갑자기 또 풀어준다는 시그널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뭐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를 오늘 보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700명대로 들어섰습니다. 지난 3차 대유행에 정점을 찍은 이후 3개월 만에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한 것인데요. 또한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혈전 발생의 연관성을 인정하면서 우리 정부도 60세 미만 연령층에 한시적으로 백신 접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빨라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단기간에 끝날 수 있을지 또 안심하고 백신을 맞아도 되는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500명, 600명 이랬더니 결국 700명대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 1000명대 결국 넘어가서 4차 유행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3월에 단계 완화가 된 2주 경과 시점이 3월 중순 말이었습니다. 예. 그때부터 일례로 학생 감염 사례를 보면 3월 18일부터의 그 감염 사례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고 이것이 국내에서도 지난주부터 양성률이 많이 올라갔고요.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 전국이 재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 또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무증상 감염자를 통해서 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차 대유행은 이미 지난주부터 전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고, 이게 중요한 게, 확진율이라고 하나요? 이게 한 명이 얼마나 감염시킬 수 있느냐. 이게 계속 1을 넘으면 안 되는데 벌써 계속 1을 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전국이 다 그 재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확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그 감염자들이 지금 다중이용시설을 통해서 전체 전파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분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더 감염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3차 유행 때 없었던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나 그런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이 감염된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특히 바깥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시다, 이런 뜻이겠네요? 네, 전혀 증상이 없는 분이 최소한 5명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감염이 확산이 될 확률이 높고 증상이 있더라도 본인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증상 환자들도 있고 증상이 있어도 가볍게 그냥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열이 난다고 하더라도 뭐 해열제 먹고 그냥 다시 사회생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는 동의하십니까? 이론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 너무 어려움 때문에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바로 결정은 못하겠지만 지금은 수도권, 비수도권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계를 올리는 것은 비수도권은 아마 2단계까지는 일시적으로라도 단계 격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수도권에서는 2.5단계를 올리게 되면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거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별로 위험도별로 아마 조금 방역을 달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모임 숫자 금지 이런 것들만으로는 벌써 한계가 왔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그 거리두기 단계였던 5인 집합 금지 이것 자체가 지금 수개월 지속이 되면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 타격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식당이라든지 이러한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을 조금 중점적으로 현실적인 방역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핀셋으로 방역 대책을 세우는 방법도 필요하다 이 말씀인 것 같네요. 네, 핀셋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예. 그 시설들의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국민들이 지킬 수 있고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그리고 현실적인 방역 대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국민들이 굉장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지금 몇 달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걱정되는 것은 이게 4차 유행이 돼서 700명, 800명 계속 늘어나게 되면 또 병실 확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걱정인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병실 확보 문제는 3차 유행 때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또 그때는 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했지만 지금은 중환자 병상은 충분히 있고 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백신 접종을 일부분 다 끝냈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유행 시기에 중증 환자는 많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지금 일반적인 감염자 확산이 되게 되면 확진자 수가 대규모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입원율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또 건강하신 분이라도 감염이 되면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속항원 키트를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언제든지 집에서 약간의 증상이 있어도 조기에 진단하고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뭐 기침이라든지 가벼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라도 항체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조기에 우리가 바이러스 양을 줄이고 입원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날씨가 지난주부터 상당히 좋아져서 주말, 특히 주말에 이제 상충객들도 많아지고 야외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확진자 수를 늘리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그렇죠. 야외에서의 활동은 사실은 마스크를 잘 쓰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마스크를 벗고서 여러 명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예.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족끼리 모임을 갖거나 예. 타인과 모임을 가질 때는 대화를 마스크를 쓰고 식사나 이런 모임은 안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신 문제도 좀 여쭤보죠. 유럽 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혈전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제 뭐 특수교사의 접종 또 60세 미만 접종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났던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럽연합에서 일부 백신을 접종한 후에 아주 희귀한 혈전이죠. 뇌정맥동 혈전과 더불어서 복부의 출혈이라든지 혈소판이 감소하는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된 그러한 혈전이 생겼습니다. 어제 발표한 사례로는 EU 전체에서는 2,500만이 접종을 했는데 그중에 86사례가 발견이 됐고요. 영국의 사례로는 2,000만 접종에 76사례가 발견이 됐습니다. 79사례가 상당히 많은 거고 10만 명에서 20만 명 중에 한 사례 정도가 보고가 된 사례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해서 제품의 경고 문구를 삽입을 하고 많은 나라에서 연령을 60세 미만이나 55세 미만에서는 접종을 좀 보류하거나 다른 백신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주말쯤에 발표한다고 하던데 백신 접종 재개 여부를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익이 위험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접종을 권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60세 미만의 연령에서는 이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험도가 더 클 수가 일부분에서 분명히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의 선택권을 부여해서 접종을 원하는 분은 접종을 하고 접종을 원하지 않는 분은 개인 방역을 더 철저히 하되 하반기에 접종을 할 수 있게 권고를 해주시고 제품의 경고 문구를 삽입을 해서 의료진이나 일반인들이 이 백신을 접종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인지를 하고 즉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중에 이제 백신 교체 가능성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런데 뭐 백신 수급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던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2분기에 원래 계획했던 백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족해서 예. 수급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이 2분기 내에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 RNA 백신이나 노바백스 같은 백신들이 아마도 3분기 이후부터는 조금 원활히 공급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때 지금 접종이 되지 않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저는 하루에 100만 명, 200만 명 동시에 접종을 한다면 한 달 이내에 사실은 3, 4분기 이내에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분기 내에는 개인 방역과 신속 진단, 조기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3, 4분기에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백신만 준비가 된다면 하루에 100만, 200만 충분히 접종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까? 네, 준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은 지금 400만 명 이상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도 충분히 역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러시아 백신 이야기도 자주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러시아 백신은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유사한 아데노바이러스 전달 백신이고 물론 이것은 인간의 감기 바이러스인 아데노바이러스가 두 개가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접종을 3주간 간격으로 하게 되고 1차가 87% 정도 나오고요. 2차가 91.6%를 상당히 높은 그런 예방률을 보이는데 이것은 아마도 아데노바이러스가 두 개가 결합이 된 효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스푸트니크 V 같은 경우는 지금의 혈전 같은 문제가 아직까지는 보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좀 더 안전하다는 면에서 효과 면에서 조금 곽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백신을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효과적인 백신을 한두 개를 저는 전체가 다 접종하는 것이 더 조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수급 상황이 어려워진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개인 방역 또 방역 당국의 요청에 잘 따라줬습니다만 지금 다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또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년간 방역을 너무 잘 지켰는데 지금 너무 좀 피로감에 젖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간 마스크와 손위생만으로 우리가 정말 방역을 잘했고요. 앞으로 3, 4개월 한 2분기까지만 우리가 좀 이 방역을 잘 지켜주시면 하반기에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아마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였습니다.